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원희룡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명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체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선대위는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여야의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대위 구성에 대한 평가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이 총선의 변수로 부상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29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면접 심사를 진행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험지인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찾았습니다. 여당 소식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총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톱 체제로 움직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을 도울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후보가 맡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후보들은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고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전반을 지휘합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 형식을 위한 조직은 최대한 줄이면서 가장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대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선대위 인선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천, 경선과 결선 결과도 발표됐는데 현역 의원인 한기호, 강대식, 김영동, 이용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공천 신청부터 주목받은 서울 중성동 의뢰는 이해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확정됐습니다. 하 의원은 투표 결과 데이터 추이가 이상하다며 한 비대위원장에게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비대위가 재고를 요청한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에 대해 공관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덕흠, 정우택, 장해찬 등 공천을 받은 후보들 사이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윤재욱 원내대표는 거듭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든 또는 새로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든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은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찾아 어제에 이어 험지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 실천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기 위한 면접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가 현안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인 체제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전국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두 원로는 절실한 마음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명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나란히 파란 점퍼를 입고 들어옵니다. 총선을 총지휘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정권 심판, 국민 승리라는 기치를 내걸고 오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약 2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민주당은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이해찬, 김부겸 두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치권을 떠났지만 당에 정말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에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공천 갈등을 의식한 듯 한 팀을 강조하며 진실하고 절실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선권으로 꼽히는 선순위 후보자 10명에는 백승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여성 후보 5명과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 남성 후보 5명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을 받았던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은 오늘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운영위원이 반미단체 출신인 것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탈당 후 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녹색과 노동, 평등의 가치로 녹색정의당의 총선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지는 않았지만 가장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기대감을 갖게 했던 진보정당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14명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 대표의 순번은 6번으로 배정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환제를 도입해 당선자 2명이 4년 임기를 2년씩 나눠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중순 대전시의회 전 의장은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권 전 의장은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김재선 예비후보는 2번의 범죄 경력자로 특혜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전략공천으로 자신을 주저앉혔다며 개혁신당에 합류한 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은 심판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만이 아니라며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민주당 역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에 총 10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한 가운데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오는 15일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공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이야기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죠. 어제 저녁에 관심을 이제 모았었던 그 강북구 갑인가요? 을입니다. 을. 네. 그 지역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생활하느냐 아니면 컷오프 되느냐 여러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느냐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국 컷오프로 결정이 났네요. 결국 이번 민주당 경선은
친명계 당원들의 결집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이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게 적용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산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의 이 양자 결선을 놓고요. 이미 탈락했던 친명 성향의 이승훈 변호사가 정봉주 원장의 지지 선언을 한 게 이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이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승리하는 등 이 당원 50% 또 일반 시민 50%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 경선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친명계 쪽의 지지로 쏠리면서 친명계가 대거 승리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 의원은 감산 30%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로부터 50%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컷오프가 됐는데 이 밖에도 친문계 중진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3선의 박광온, 또 5선의 안민석, 변재일 의원이 컷오프했고요. 586 운동권의 핵심인 4선의 우상호, 또 운동권 데모로 불린 인재근, 김민기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부분의 비명계들이 출마하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친명계인 4선의 안규백, 또 5선의 조정식 의원은 단수 공천이 됐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치르게 된 이번 4.10 총선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한 공천이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일명 비명 행사로 이제 좀 시끄럽다면 국민의힘은 막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재검토를 공관위에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된 발언은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북한에 개입했다, 그런 의혹 제기들이었었습니다. 네. 특히 도태우 후보는 2019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더 중요하다라면서도 이 과거의 언행이 현재나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할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이게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라면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공관위의 안건으로 상정해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교체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당선 축하 파티로 논란을 빚었던 이 충북 보은옥천 영동 괴산 후보 이 박덕흠 의원이나 여성관, 또 반려동물 관련된 발언 논란이 불거진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 등 이 후보들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의 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이 맞냐라는 그런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3지대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3지대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차별화를 통해서 제3당을 노린다는 계획이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입에 좀 안 붙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입에 완벽히 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조국혁신당, 이 창당 일주일 만에 총선 전국을 뒤흔드는 핵으로 부상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요 일간지들의 일면이 모두 이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다뤘습니다. 네. 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12%에서 15%로 웃돌면서 이 조국혁신당의 목표인 12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네. 거대 양당에 이어서 제3당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 공천 내용 일명 비명 행사로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이 이 조국혁신당으로 표심이 넘어가는 데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죠. 특히 이 정치 고관여층들로부터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이 높다는 것은 총선 이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일찌감치 비례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가 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만큼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되게 된다면 그만큼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것들이 이 정치권과 언론권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지역구보다는 이 비례에 집중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비례만으로 최대 12석까지 확보를 한다면 어쨌든 그 의회에서 굉장히 큰 세력으로 이제 모일 수가 있을 텐데 29일 후에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 지지율이 이제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종북 진보 세력들을 우선순위에 공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수 매체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반미 전력 논란이 일고 있는 전지혜 후보가 출마 포기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계속 공세를 펼쳤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요. 네. 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방위 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분을 비례 1번을 준 것이 민주당이다라고 강도 높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더불어민주연합은 사실 야권 비례연합을 구성할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전지혜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도 이 낡은 색깔론이라며 이 보수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사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조국 혁신당으로 표심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잡기 위함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예상된 흐름이기도 했거든요. 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 회의가 마친 뒤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어느 정도 이를 알고 있었던 바를 시사한 듯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기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만 해도 이 민주당이 범진보 진영의 본부라면서 연대감을 내세웠지만 이 총선 후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친노 친문 사이의 연결고리를 할 역할을 조국 대표가 하고 있다라며 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호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 공천을 놓고 실망한 표심이 대거 이탈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민주당이 아무리 범진보 진영이라고 해도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비례위성정당 후보들의 이 종북 또 반미 논란에 대해서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 역시 중도 표심을 놓고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그동안 당 차원에서 발표해온 공약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저출생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저출생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의 유급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한 달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자녀 출산 시 24평형 주택을, 세 자녀 출산 시에는 33평형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1억 원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은 저출생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내역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역시 기존 정부 예산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만 내놨습니다. 총선 공약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6조를 보면 대선이나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공약서에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 유권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이자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임시의정원이 개원 105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22대 국회가 국민 통합과 의회주의를 지켜나가길 당부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중국 상해. 국내외 독립운동 조직 대표 29명이 자리한 임시의정원의 첫 번째 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재연됐습니다. 지금의 헌법의 토대가 된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황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제청합니다. 찬성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105주년을 맞은 임시의정원 기념 행사로 올해는 총선일과 겹치는 만큼 한 달 앞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올라가면 상당 부분 임시의정원과 맞닿게 됩니다. 임시의정원의 정신을 기리는 일은 우리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좌우 세력 통합을 노력한 임시의정원의 정신을 기리고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국민 통합이라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구성원들은 정치를 하는 최고의 목표로 국민 통합을 지향하며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22대 국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관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인한 의지로 손을 맞잡고 온 국민이 함께 새롭고 영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사엔 임시의정원 초대 29인과 역대 의장의 후손 등이 참석했고 손정도, 김인전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의 기념패를 대신 수령했습니다. 또 박지원 상명대 교수와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임시의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연주와 합창 공연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제수기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진행한 워크숍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의제수기단은 소득 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까지 늘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까지 늘리는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에 대해선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유지하고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안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축소하되 하위 소득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두 가지 안이 제시했습니다. 의제수기단의 수기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월 중 모집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이어받아 수기할 예정입니다.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가 문항을 거래한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교육 카르텔 부정행위를 발본색원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상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2023년 수능 영어 문항이 그대로 유출될 만큼 사교육 카르텔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며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한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내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 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노인에게 역과 병원 근처에 안심주택을 제공하고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어르신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어르신 정책 중에서도 노인 주거 불안 문제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안심주택을 30만 호까지 늘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세종갑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세종시가 문화와 교육 등을 선도하는 100만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선진 분권 국가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고 외교부와 대사관 등 국제기구도 유치해 세종을 완전한 외교 국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도태우 재검토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공관위가 오늘 공천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도태우 후보의 지금의 생각, 왜 과거에 어떤 발언,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태우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공천을 드릴 수는 없겠죠. 공관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하지만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시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끝난 사안이라며 경선으로 공천 확정된 사람을 과거 개인 생각을 이유로 공천 취소한다면 그건 자유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호남 쪽에 서진 정책에 가장 큰 저희가 이제 뭐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한국 그런 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게 보여왔는데 이런 발언 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일례로 공천이 취소된 사례가 김연아 전 의원이 최근에 그래도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국민의힘에 도태우 후보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그 이후의 파장을 비롯한 여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명 행사의 댐입니다. 하위 10%를 받고도 결선까지 유일하게 올랐던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이 결국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결선에서 결국 패한 건데요. 결과 발표 이후 박 의원이 공개한 경선 득표율에 따르면 권리당원에선 박 의원이 51.79%, 정 전 의원이 48.21%의 득표율을, 안심번호 응답자에선 박 의원이 51.62%, 정 전 의원이 48.38%의 득표율을 획득했습니다. 득표율에선 앞섰지만 현역평가 하위 10%라는 페널티에 따른 30%의 감점을 넘지 못한 겁니다. 예, 우리 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고 그 1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강북을에서는 경선 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선 결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것이 맞다. 예.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계속해 가겠다라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조금 박해로 불리면서 당내 소신파로 알려졌던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 중 민주당을 앞서 탈당한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박용진 같은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비로 점철된 정봉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박용진 의원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온갖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그 자랑스러운 시스템 경선을 통해 링 밖으로 던져버림으로써 조금 박혀도 사라지고 당내 민주주의도 사망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도 앞으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음만은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잠정적 정계 은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이 오늘 과거 성추행 의혹을 재조명하면서 공천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민주당의 양지로 불리는 서울 강북을, 하지만 지역 연고가 없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명 행사의 결정판이라는 평가 속 박 의원의 패배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총선 픽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여야의 선대위 구성에 대한 평가와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출국 논란이 총선 변수로 작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또 불거진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청을 했고, 한 비대위원장과 공관위 모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도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 변호사의 공천 철회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두 분 중에서 먼저 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공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전에 그러면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각 정당마다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경선을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경선에서 이제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수 공천한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뭐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정무적 판단 차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때는 뭐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관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유영하 변호사를 달서 갑에 공천을 하면서 당시에 정무적 판단도 했다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서 이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절차상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앞에 지적한 것 같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이준환 교수님.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진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 큰 그림상에서는 이번에 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과거 진상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고 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수년 동안 광주에 가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적절한 보상하겠다, 기리겠다, 이런 뜻을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니 네. 이뇨한 위원장이니 이 공을 들여서 해왔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 이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거를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장해찬 후보에 대한 거잖아요. 이 지금 방송에서 입에 내뱉지 못할 만한 글들을 SNS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네. 뭐 동물을 혐오하거나 어떤 지역 감정을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건데, 이 문제도 중하게 봐야 될 게, 만약에 당선되면 네. 국회에 가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얘기들이 무의식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그 시각에서 네. 이 공관위가 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이 선거를 30일밖에 안 내는 시점에 공천을 그래도 뭐 무난하게 했다는 시점에 이런 걸로 지지율이 꺾이고 한다는 그 부담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상황은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다루기로 하겠지만 현재 그 국민의힘의 몇 가지 그 막말 논란 이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거에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공천까지 취소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홍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과거에 그 옛날에 썼던 책에 있었던 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동병상련일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논란이 되니까 뭐 친북이다, 종북이다, 반미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재검토를 해봐라라고 요구가 나오니까 본인이 그냥 딱 사퇴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기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이 됐고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윤재욱 원내대표, 원희룡 전 장관까지 공동 선대위원장에 위촉이 됐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 선대위 구성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선대위라는 곳이 이제 선거를 끌고 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신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큰 규모의 선대위 구성들을 종종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하고 그 밑에 뭐 서울은 나경원, 인천은 뭐 원희룡, 경기는 안철수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그 포부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인요한 국민의 미래 아마 공천 신청을 비공개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미래 총괄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하고 지역구와 관련된 거는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게 한동훈 원톱이 아니라 한동훈 인요한 투톱 체제로 가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지금 세 명이서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어떤 관점을 보냐 하면은 물론 이제 정치적 경륜이라든지 선거 경험이 많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총선은 항상 새로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의 싸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 더 새롭냐, 뉴와 올드의 싸움인데 지금 민주당의 뭐 공동선대위원장들은 누가 봐더라도 다 그 옛날에 그 활동했었던 그분 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부겸 그 전 총리는 나는 정치하지 않겠다가 양평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복귀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거라든지 이러면서 이러한 그 나름대로 새로움과 올드의 싸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한동훈 원톱 그리고 인요한 체제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수도권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오래전서부터 이거를 얘기할 때 보통 이 오각 편대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안철수, 원희룡 그냥이 아니라 나경원 보수 그리고 중도는 안철수, 개혁은 원희룡, 미래는 한동훈, 그리고 경제는 윤희숙 이 5편대를 가지고 수도권을 공략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그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윤희숙 제가 말하는 거 윤희숙 대신 윤재욱 대표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선대위가 어떤 큰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상징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국민들에게 상징성을 더 부여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지명이 완료된 상황이 아닌가요?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도 아직까지 아니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요. 합류된 게 아니라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만약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당선권 안에 들어간다든지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 거기
위원장을 맡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를 가상을 할 때 그 투톱 체제로도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일단 선거 자기가 불출마를 했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가 있고 재판 가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적이 괜찮아요. 뭐 효과가 없다라면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전투력도 좋고 또 메시지 전달력도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하고 상당히 많이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으로 인해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전선이 좀 희석화됐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을 당대표, 이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놓다 보면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조금 이렇다 보면 이 선거를 진두지휘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아주 어저께 오늘 사이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저는 귀에 딱 들리는 게 자기가 이 선거 지휘하라고 불려나온 당대표다. 네. 이런 얘기를 아주 당차게 했어요. 한 달 전에 사퇴하라고 했는데 나 거부했다. 이런 거하고 굉장히 그 비중 있는 얘기로 저는 들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이 선거는 뭐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난 준비돼 있다. 그리고 당 대표고 앞으로도 난 한다. 이런 게 담겨 있었던 그런 거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보면 오늘 총선 선대위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식으로 출범시켰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해찬 고문, 김부겸 전 총리까지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이번에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제 불거져 나온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그 당내 개파 갈등을 이제 봉합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이 국민의힘은 원톱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원톱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계양구 지역구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여론조사에도 오차범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리고 재판을 뭐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공천도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혼자 선거마저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게 버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사람이 그래도 자기를 굉장히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에 당대표에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후원을 많이 해준 이해찬 전 총리가 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투톱을 하면은 너무나 이 올드해요. 이 이해찬 총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해찬 의원이지 지금 몇십 년 전에 이해찬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노쇠한 이 상황이 보이는데 한동훈 그 위원장하고 이 대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을 조금 보완하려고 김부겸 전 총리를 모신 것 같은데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전권을 보통 이런 자리는 전권을 요구해요. 정권을 줘라.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선대위 인선하는데 좀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해찬 전 총리하고 당대표가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김부겸 전 총리는 이게 안일하게 이렇게 해서는 선거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제동을 걸기도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의 역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색을 맞추는 식의 그리고 들러리 쓰는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이는 거는 지금 저런 발언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역할을 위치를 맡은 건 사실인데 저렇게 개딸들이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저거를 선대위에서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굉장히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안 낼 수도 없고 대변해야 되는데 대변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일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시련을 좀 겪지는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3인 통합형 선대위인데 각자 그 역할 분담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뭐 맡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그건 뭐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도 바로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밑에 또 다른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위원장을 만드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경선에 탈락한 뭐 박영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선대위에 포함을 시켜서 통합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 이해찬 또는 뭐 김부겸 포함해서 이재명 전부 다 포함해서 공통점은 뭔가요? 결국은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을 때 핵심적으로 역할했던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와가지고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 민주당이 변화되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로 다 채워지고 그리고 그냥 뭐 공천 파동이 있지만은 그걸 어느 정도 희석화 시키려고 한 사람 자리를 두는 거 이외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임종석 만약에 전 실장까지 돌아온다면 뭐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정권 교체시켜줬는데 그걸 대체하는 게 그때 사람들을 그냥 갖다 놓고 해가지고서 이 정권 심판론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3월 달에만 재판에 나가야 될 부분이 5번이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마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인천 계양을 싸움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거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분산해가지고서 선대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가 새롭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다 전혀 새로운 게 없다. 그대로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총선했을 때 압승했을 때 그 추억을 가지고 이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을 때 뭔가 좀 그 많은 국민들은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21대 국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은 국회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올드보이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으로 좀 봅니다. 네, 그 총선 이슈로 급부상할까 하는 논란 하나 잠깐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호주로 출국을 했는데 이 과정 전반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남발해서 이걸 총선에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이번 이 논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소재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국방부 장관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뭐 퇴직한 다음에 뭐 대사로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고 출금도 금방 해제가 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대사로 했느냐 충분히 소재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얼마나 빨리 했으면은 뭐 정시 아그레망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거 받으러 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호주 현지에서도 이 수사를 회피하려고 이 온 대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들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가서 외교를 잘할 수 있는지도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충분히 소용할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론에 여러 가지 집중하는 일환으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검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 통과가 될지 그런 게 또 정쟁으로 흐르고 끝나게 될지 특검을 해서 얻는 것이 과연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마음에 이 편치 않은 것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공천 파동 났을 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공천이 마무리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러한 일이 터져 버리니까 정권 심판론을 불지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 유리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이 이 총선과 관련해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 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언제 그 시작이 된 거냐라고 뭐 오래전 작년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출국 금지된 게 언제죠? 1월 달입니다. 그럼 1월 달이 됐는데 3월 현 시점에서 그럼 출국 금지를 몰라가지고 했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변명했는데 그럼 출국 금지가 아는데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게 바로 정말 현재 대통령실이 총선을 보여주는 아니하고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좀 상황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던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셀프 공천, 또 이제 황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뒤집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금 어쨌든 흥행몰이에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논란을 딛고 계속해서 이제 이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역시 마지막 좀 길지 않게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당분간은 이 지지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선거에서 이 흥행이다, 흥미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정치학자로서 이런 거 하려고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나? 이런 걸 하려고 그 몇 달 동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무슨 연동 비례대표제니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국민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높여서 국회에 비례대표를 뽑자라고 하는 논의를 해서 결국 이걸 하려고 했던 거냐? 라는 생각에 미쳤을 때 굉장히 참담한 느낌입니다. 네, 비례대표만으로 최대 12석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아주 냉철하지는 못해요. 조국 신당이 돌풍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건가요? 지금은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야당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한 20석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정당한테 찍을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친문 공천 학살 때문에 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이 조국 신당으로 이탈한 거.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 위성정당 보면은 거기에 공천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진보당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통 민주당이 옮길 것뿐인 거예요. 네. 그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뭐 15% 나온다, 뭐 17% 거기에 매몰되면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한국 정당 정치를 몰락시키고 있는 거다. 정당의 기능이라는 거는 민생을 챙기고 그거 더 나가서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고 이익을 표출하고 기본적 기능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당을 만들었다. 이거는 결국은 한국 정당 정치를 몰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조국 혁신당입니까? 조국 방탄당이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비례대표로 가가지고서 국회에 입성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던 위성정당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정치학자들이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느냐?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참담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정당이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고 있는 총선 픽스토리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